제가 주제 자체는 페스티벌로 놓고 하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페스티벌에 대한 리뷰, 어떤 페스티벌 현장 영상도 꾸준히 계속 촬영을 할 거고,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제 생각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Festival creator Sue Fetto. 음악을 뭘 들어야 되지라는 것에 아예 소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음악을 내가 뭘 듣고 뭘 들어야 되고 다음에 뭘 듣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궁금화된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게 LP 내지는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LP를 근데 이제 뭐 읽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였지. 사실은 LP를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아예 처음 듣는 거야 오늘? 거의 처음 들어요. 아예 처음 들어요. 진짜 확실히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은 환경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음질이 어떻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확실히 좀 몰입하는 경험을 하니까. 메트로마니아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공감이 되는 이게 별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별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같이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갔다 오면서 현 스트리밍 상황과 그리고 LP로 듣는 그런 음악 방식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된 거죠.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갔다 와서 장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여기 장르 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진짜 장르가 많아요. 락이든 일렉트로닉이든 하우스만 예를 들어도 장르가, 세부 장르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 트로피컬 하우스,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막 칠 하우스도 있어. 테크 하우스, 미니멀 하우스, 그게 사용되는 악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결과론적으로 걔네도 바이브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위기에 따라서 장르가 구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장르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렉트릭 팝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장르라고 이게 볼 수 있냐는 거지. 일렉트릭 팝이라는 게 일단 그래. 그러니까 장르에 대한 고민을 어쩌다 하게 됐냐 하면 예전에 디제잉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디제잉 할 때 디깅했던 음악들을 폴더별로 정리를 할 때 장르별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대신 무드별로 하라.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해야 나중에 디제잉을 플레이할 때 TPO에 맞는 음악들을 틀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그러니까 하우스 음악을 좋아한다기보다 그 무드, 그 바이브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샘 헨슈나 앤디 그래머 같은 그런 R&B 팝도 있어요. 그 음악들도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브라스 섞여 있고 막 스윙 비트 돼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밴드 음악들 중에서도 그런 약간 업리프트 되는 기분이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내가 한 장르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올 카인드로 듣는다기에는 난 분명히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업무적인 내용이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어떤 조직과 어떤 페스티벌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라고 얘기하긴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걸 하면서 장르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종합 장르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코첼라급의 라인업을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향후 몇 년 뒤에 엄청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상, BTS 같은 그런 아티스트 그룹들이 막 몇 개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종합 장르 페스티벌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컨셉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확실한 컨셉을 저는 일단 스테이지에서 찾았어요. 스테이지 구분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의 페스티벌들을 보면 라인업 구성을 완료를 해놓죠. 라인업 섭외를 다 해놓고 라인업 리스트들을 쫙 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이지에 배분을 하는 형식이죠. 아티스트들의 어떤 날짜 상황에 맞춰서,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이 순서를 뒤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스테이지를 먼저 구성해놓고 컨셉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거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마스다 무네아키라고 그 츠타야, 일본의 츠타야 서점의 이제 치프인 사람이 이제 마스다 무네아키인데, 그분의 어떤 철학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츠타야 서점은 그 책 분류를 할 때 흔히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일반적인 서가 분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서가 분류에 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찾기 힘들다라는 게 그 마스다 무네아키 씨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 이제 기존 서가 분류처럼 뭐 영미 문학이 한 서가에, 그리고 국내 소설이 한 서가에, 사회과학 도서가 한 서가에, 경제경영 도서가 한 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테마를 중심으로 묶는다는 거죠. 테마를 중심으로 묶는다는 게, 예를 들어 요리에 관련된 책이면 요리와 관련된 소설, 경제경영 도서, 뭐 요리 실습서, 그리고 어떤 요리 관련 잡지, 이 모든 게 한 서가에 요리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페스티벌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페스티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페스티벌로 적용해서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장르로 구분하는 게 편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듣는 소비자들, 즉 소비자인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 TPO에 맞는 음악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효용을 느낀다는 거죠. 관객들이 TPO에 맞는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 고객 가치를 실현하려면 결국 제 생각에는 음악에 있어서는 테마, 즉 무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르 대신 무드로 연결짓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유튜브 영상 만드시는 분들을 알 텐데, copyright free music 아니면 뭐 Creative Commons 뮤직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브이로그에서는 저작권이 걸리지 않은 음악들을 찾는 게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사크를 뒤지긴 해요. 근데 이제 아트리스트나 어떤 에피데믹 사운드 같은 구독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유료로 한 달 단위, 1년 단위로 구독을 하고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원들, 인디 음원들을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는 거죠. 사이트들을 보면 음악들을 구분하는 게 장르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놓고, 악기에 따라서도 필터를 걸 수 있게 해놓고, 무엇보다 무드, 그 바이브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는 실제로 음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바이브에 따라서 음악을 고릅니다. 이 음악이 되게 업리프트 되는 음악이냐, 시네마틱한 음악이냐, 펑키한 음악이냐, 아니면 좀 되게 차분하고 좀 깔아앉는 음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먼저 고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어떤 락 기반이다, 아니면 힙합 R&B 기반이다, 또 여기에서 이제 악기가 신스가 들어가는 게 좋다, 아니면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가는 게 좋다를 고를 수가 있겠죠. 저 생각에는 그 바탕은 장르 대신 무드가 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 페스티벌의 라인업을 구성을 하면서 본격적인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장르 대신 바이브. 훗날 제가 페스티벌을 구성할 기회가 정말 주어진다면 저는 그 스테이지를 다 바이브에 따라서 한번 묶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페스티벌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쏠리는 형상, 그 현상을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